국내외 경제 연구소들과 공동 기획, 한국 경제 향후 20년을 키워드로 잡아보고 명사들과 함께 그 의미를 들어봅니다. 특집 키워드로 본 한국 경제. 8명의 투자 고수들이 공개하는 실전 매매 투자법, 8인8색 고수 투자 비법. 투자 멘토 김종철 소장과 함께하는 초보 주식 투자자 교육, 주식 투자 초보 탈출 3시간 만에 끝내기. 연평균 생산 유발 효과 4조 원, 부가가치 효과 1조 원, 방탄소년단의 경제적 효과와 그 의미를 살펴봅니다. BTS 주식시장 흔든다. 이번 설 연휴도 한국경제TV와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설레는 마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한국경제TV. 스탁로는 변해야 한다. 광고에만 최저금리? 누구에게나 최저금리. 까다로운 위험분산 요건? 한 종목 100% 투자 가능. 대출 비율은 어때요? 최대 400% 투자 가능. 대출 절차가 복잡하다? 마이너스 통장식 대출 최대 5년. 혹시 대환 대출도? 증권사 신용 미수 대환 가능. 스탁론이 이 정도는 돼야죠. 와우 스탁론 1599-0050. TV랑 인터넷 가입해야 되는데 여기도 사은품 주네? 차라리 요금 할인이나 해주지. 스카이라이프 30% 요금 할인 홈결합 출시. 월 19,800원에 인터넷과 TV를 부담 없이. 스카이라이프. 낮은 금리의 노다지 땅을 찾아 전국 팔도길을 나선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골드 금선생. 정녕 더 낮은 금리는 없단 말인가? 내게는 주식이 있단 말이다. 경북 예천을 지나 경남 합천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드디어 찾아온 노다지 땅 골드스탁론. 금리 한창, 낮은 금리, 더 낮은 금리, 골드스탁론. 이 시각 시황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의 상무부가 중국의 화해 CFO를 정식 규제했다는 소식에 미중 무역 협상에 악재로 작용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이 종합지수도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현재 이 시각 2,589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상승 압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재 1,120원 선 다시금 터치를 하면서 2원 30전이 상승한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 장중 흐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저가 대비해서는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2,169포인트로 2,170포인트 밑도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의 장중 흐름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장중 흐름은 더욱더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현재 0.8%까지 빠지면서 710선 현재 이탈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고요. 역시나 하락하고 있는 종목 수가 900개가 넘는 모습으로 하락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도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에서 모두 포착이 되면서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매도로 전환했고요. 기관까지 해서 800억 원의 매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의 매도세, 선물까지 해서 외국인이 600억 원을 팔고 있고요. 여기에 기관도 600억 원 가까이 현재 매도가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 경기 둔화 우려로 두산 인프라코어를 중심으로 기계업종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두산 인프라코어가 기관의 매도가
주가가 출회가 되면서 3%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8,410원 기록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수소차 관련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성창 오토텍이라든지 세원 등 거래량이 쏠리면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원이 두 자릿수의 급등 나타나고 있고요. 성창 오토텍도 양봉의 크기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차 기대감으로 오늘 상승을 받아가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그룹주도 확인해 보시죠. 수소차와 같이 현대차 그룹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현대위아가 3%대 강세로 양봉의 크기 확대됩니다. 현대위아의 4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수가 유입되면서 나흘 만에 반등했고요. 현대글로비스까지 그리고 기아차까지 현재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입니다. 조선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의 카타르 LNG선 발주 논의 소식에 수주 증가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이 2% 고가까지 터치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대 상승입니다. 다만 한진중공업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낙폭이 확대가 되면서 20%까지 급락하는 모습 포착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정유주입니다. WTI가 간밤에 3% 넘게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주가 점차 치고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S오일이 2%대 강세를 시현하고 있는데요. 오늘 S오일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3년 만에 첫 적자를 기록했지만 1분기 정유 부분은 마진이 회복될 것이다. 이에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전망됨에 따라서 오늘 좋은 긍정적인 리포트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점차 S오일이 탄력을 받아가면서 현재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10시 시황에서도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급락하면서 반도체주의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종목들이 강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SFA 그리고 이오테크닉스가 강한 모습으로 현재 이오테크닉스 3%대 강세고요. 이 밖에 원익 IPS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특히 SFA 목표가 상향 리포트가 제시됐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서 수혜 기대감에 오늘 나흘째 상승세 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 우상향하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 알아봤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화요일 증시라인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정말 월말인데요.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1월장 어떻게 생각하시고 돌아보시는지요.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가 저점 대비해보면 한 10%가량 올랐고 기간 중에 몇 날을 제외하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고 그 강도도 여간에서 그렇게 약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이 의외의 강세다. 또 어떤 분은 정말 이게 랠리로 이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들도 합니다만 한마디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맞는지 여러분 공감이 가는지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말 1월 첫째 주 초반에 못 견디고 판 분들은 땅을 치는 장세지만요. 또 안 팔고 혹은 더 산 분들 중에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그저 무덤덤하다. 정말 그렇게 많이 올랐나? 외국인들이 사긴 샀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낸 1월의 강세장에 이제 말미에 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지수는 지금 회복된 지수보다는 훨씬 아래쪽에 있는 것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시황에도 보셨습니다만 삼성전자처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매매 참여가 조금은 덜한 종목들 위주의 저점에서부터의 강한 반등세로 인한 지수의 상승세였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수소 관련주라든지 정말 기습적으로 올랐던 일부 테마에 국한된 매수세였기 때문에 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올 한 해 정말로 수익을 내려면 거시경제 또 산업의 동향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말 옥석을 가려내는 여러분들의 선구안이 중요할 텐데 오늘은 특별히 스몰캡 분야에 최고로 인정을 받는 베스트 애널리스트 한 분을 모시고 올 한 해 스몰캡 시장 그리고 이 전문가가 보고 있는 몇몇 종목에 대한 소개까지 한번 아우러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에서 스몰캡 팀을
리드하고 있죠. 이정기 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예. 시장이 좀 안 좋아갖고 저희가 좋은 기업들 선별하는 또는 시장에 대한 대응을 좀 하면서 준비하느라고 좀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래도 뭐 1등 하셨더군요, 또. 아, 네, 뭐 많은 주변 분들이 도움 주셔갖고 잘 되긴 했으나 뭐 시장이 좋고 예. 개인 투자분들이 좀 웃어야 되는데 예. 약간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조금 쑥스러운 1등입니까? 네, 뭐 예. 좀 1등의 뭐 의미가 시장이 없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거에 뭐 이정기 팀장의 탓은 아니고 그 와중에서도 열심히 하셔서 성과가 있으셨다니까 축하드릴 일이고요. 올해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도 활짝 웃음을 웃고 또 이정기 팀장도 그만큼 보람을 더 느끼는 한 해가 되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말씀으로 쭉 그 1월 중에 어떤 장세 흐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섞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정기 팀장께서 보시는 1월 장의 성격 한번 개념 정의를 해주시죠. 최근 그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요. 예. 코스피 시장 외국인 매수세가 아주 강한 강도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예. 대형주 위주의 외국인 매수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형주 매수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그룹이나 삼성전자 또는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 수혜가 전혀 없는 지금 상황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외국인 그러면 자금들은 왜 초대형주에 국한되어 있느냐. 인덱스 펀드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예. 즉 이머징 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한 일부 이머징 시장에 대한 낙폭이 과대가 되었으니 미국 시장에서 지금 하락은 계속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있던 자금들이 야, 이머징 시장이 더 많이 빠졌고 민감하게 움직이는 이머징 시장은 예. 이제 낙폭이 충분히 확대되었으니 이머징 시장으로 좀 가자라는 자금이 좀 있고요. 예. 그걸 뭐 특정 기업에 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지수를 사거나 국가를 사기 때문에 그런 대표주들이 주로 예. 오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분들은 조금 섭섭하시죠. 삼성전자 많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현대차그룹주 당연히 좀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기 글쎄요. 때문에 그 상태에서 뭐 9만 원대에 갔는데 거기서 용기를 내서 살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몇 분이나 계셨겠어요? 오히려 더 9만 원, 10만 원에 현대차는 파는 분들이 많으셨겠죠. 그러니까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만이 올랐으나 개인분들 수혜는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혼란의 예. 시기라고 개인분들한테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뭐 아쉬운 상황이죠. 그 증시가 그만큼 반등했고 외국인이 샀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현대차류의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기 때문에 개인들이 그만큼 소외된데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작년 한 해 어떻게 보면 영역의 주식이에요. 네네네. 한때는 정말 없어서 못 산 주식이었다가 또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던 바이오주 네네. 미동도 안 한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일부 종목은 좀 움직였지만. 네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초대형 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외국인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외국인 펀드의 성격이 이머징 시장이 좋기 때문에 또는 이머징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 국가들의 주식을 사야 된다 하면은 바이오 사진 않거든요, 사실은요.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그룹주 또는 대형주들 많이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가 좀 소외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은 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 매수세가 조금 있고 예. 또는 코스닥 시장을 주로 바이오가 점철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 외국인들이 코스닥 시장 좀 사고 있는데 그럼 바이오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예. 왜 안 사냐라는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를 또 안 사는 이유는 예. 코스닥 시장에 바이오를 사기에는 지금 시장이 뭐 계속 시장이 상승세에 있다면은 네. 성장주를 살 텐데요. 예. 그렇지 않고 시장이 횡보 국면에 있기 때문에 낙폭이 많이 확대되어 있는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퍼가 낮은 가치가 낮은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바이오에 대한 매기가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그렇군요. 이유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코리아를 하고 있는데 그 바이코리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섹터는 종목이나 산업군들은 거기에 혜택을 받고. 자, 여기서요. 지금 세종시를 연결해서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자체가 신청한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안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또 SOC라든지 전체 우리 경기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클 것 같아서 현장을 연결해서 과연 어떤 발표가 있는지 한번 발표를 들으시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나와주십시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중장기적 수요 창출과 국가 경쟁력 제고가 가능한 광역 교통 물류망 구축,
R&D 투자 등 대규모 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지역 간의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전국을 골고루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수도권과 지역이 상생, 발전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이 시대의 당면과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혁신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그리고 2019
를 확충하여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을 마련하겠습니다. 총 7개 사업 5조 7천억 원이 되겠습니다. 충남의 성문산업 인접철도 사업, 그리고 대구의 산업선 철도 건설을 통해서 철강, 컨테이너 등 화물 운송을 효율화하고 물류 부담을 덜어주어 지역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울산 외곽순환도로 건설 사업으로 미포 등 인근 산업단지에 물류를 원활히 하는 동시에 도심 교통 혼잡도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과 인근 간선망을 연결하는 부산신항 김해 고속도로 사업을 건설하여 늘어나는 항만 물동량이 효율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남 앞해 화원 등 서남해안 관광도로와 인천 영종 신도 평화도로 건설로 도서지역과 내륙을 잇는 해안 관광벨트를 조성하겠습니다.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을 건설하여 민간 투자 유치와 국내의 교류를 촉진하고 새만금 개발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전국 권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 10조 9천억 원입니다. 남부 내륙 철도를 건설하여 수도권에서 경북, 경남을 지나 조성 관련 기업체가 밀집한 거제까지 2시간대로 연결하여 지역 산업 회복의 발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을 통해 기존 경부 측에 대응하는 강원도와 호남 연결충을 강화하여 국토 X축 국가철도망을 본격적으로 하겠습니다. 세종 청주 고속도로 건설을 통해 충남 대산에서 경북 영덕을 잇는 동서 고속망 제4축을 완성하고 아울러 제2경춘국도를 신설하여 수도권과 강원 간 접근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오송 구간에는 고속철도 선로를 추가 건설하여 경북 고속철과 호남 고속철이 합류하고 KTX와 SRT가 교차하는 핵심 구간의 병목 현상을 해소하여 고속철도를 국민들이 상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총 6개 사업 4조 원입니다. 국제관광도시인 제주는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지하화하여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산업도시인 울산에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설치하겠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거점 의료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시 전역을 수반하는 친환경 운송수단인 트램을 건설하여 도심의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을 접경 지역인 포천까지 연장하여 주민들에게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 개발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동해선 철도의 포항 동해 구간을 전철화하여 동해선 전 구간을 환승 없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세부 계획에 대해서 여러분 브리핑을 받고 계셨는데요. 예상은 뭐 한 30조 정도 사업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예비 타당성 면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언론 보도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결론은 한 24조 정도로 계획이 발표됐고요. 어쨌든 올해 들어서 정부의 이 경제 활성화 또 경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왕성하고도 구체적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정기 팀장님께 이 말씀을 좀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네요. 왜냐하면 이정기 팀장께서도 이 역대 정부의 1년차 말, 2년차, 3년차 이 주기에 따라서 주가 흐름, 특별히 스몰캡 코스닥이 어떻게 움직였냐 이렇게 예전에 한번 조사해 오신 게 있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사실 3년차라고 하지만 글쎄 5월부터니까 한 2년이 채 안 되긴 했어요. 네, 2년차 말 정도 됐죠. 된 거죠.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사실 약 1년 반 전인 정권 초기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을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지금 이제 약 1년 8개월 정도 지난 시점인데요. 5월 장미 대선이 있었으니까요. 예전 같으면 이제 3년 차가 이제 되는 시점인데 뭐 조금 늦어지긴 한 서너 달 이제 늦어지긴 한 거죠. 그렇죠. 이게 뒤로 밀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1년 한 8개월 정도 된 시점인데
그 각 정부별 코스닥 수익률 추이로 한번 제 차트를 준비했는데요. 그거 재밌겠네요. 네, 한번 보실까요? 예. 각 정부별 코스닥 수익률 추이를 보시면요. 17대 이명박 정부에서는 조금은 이제 저희가 특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17대는 쭉 많이 났어요. 어떻게? 네, 이때는 이제 리먼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한 2, 3년간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요 정부 17대 정부를 빼고 나머지 정부를 저희가 추이를 좀 지켜보면요. 정권 초기 뭐 한 서너 달 시점부터 한 6개월 된 시점까지 다 올랐었습니다. 코스닥을 보시면은 16대, 18대 올랐었고요. 19대 때는 조금 초기에는 안 올랐다 좀 초중기 좀 한 6개월 지난 시점부터 올랐는데 이유는 그때 내각이 없었었고요. 그 내각이 구성이 안 됐었고 뭐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이 아직 마련이 안 됐지 않습니까? 즉 선거하자마자 그 다음 날 저 임기를 시작했잖아요. 그 문재인 정부는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은 초기의 양상이 좀 늦게 나타났었고요. 그래갖고 뭐 한 40%, 33% 이렇게 오르다가 뭐 한 6개월, 1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았죠. 지금 40%가 고점이었다가 15%까지 내려왔으니 25%가 빠진 거죠. 코스닥 시장이요. 즉 지금은 디플러스 630일 그리고 한 2년 차 말 3년 차 초기로 접어듭니다. 2019년 1월 말은요. 다른 정부들 2년 차 말 3년 차 초를 보시면 거기서 바닥을 찍네요. 네,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 보실 수 있죠. 그 노무현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는 묘하게 D+630일 구간에서 대폭의 마이너스 혹은 보합을 형성하고 바닥권을 하고 그 이후부터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네, 맞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정부 정책에 가장 예민합니다. 저희가 항상 코스닥에서 어떤 기업을 발굴하고 또는 기업들을 추천할 때 정부 정책을 가장 관심 있게 보거든요. 정부 정책에 가장 예민한 시장이기 때문에요. 뭐 아까 수익률 보시다시피 정부 정책이 제2기 내각이 구성이 되고요. 2년 차 말 3년 차 초에 지금인 거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초기에 얘기했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 또는 뭐 벤처기업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준비 기간을 거쳐 2년 차 말 3년 차 초에 구체화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구체화되는 시점쯤이 지금쯤입니다. 오늘도 이제 예비 타당성 면제 이제 이야기가 뭐 부총리가 말씀하셨는데요. 정부의 정책이 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나온 시점쯤이 2년 차 말 3년 차 초기이고 코스닥 시장은 그거에 부응하듯이 바로 한 2년 차 말 3년 차 초기에 또 한 번의 상승을 거듭합니다. 즉 보통 그동안의 패턴, 그동안의 정부 하에서 어떤 특정 정부 하에서 코스닥 수익률 추이를 보면은 정부 초기 그리고 2년 차 반 3년 차 초 요쯤에 두 번이 통상적으로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나마 지금 기대하는 것은 2기 내각이 구성이 되고 어떠한 그 정권 초기에 이야기했던 것들이 실제적으로 구체화된 시점쯤인 이제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되면은 한 번 더 코스닥이 상승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정부든 간에 정부 출범 초기에는 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나온 건 없지만 무언가 활성화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체로 다 오르다가 이게 별게 없네 하면서 쭉 빠져서 2년 차 말까지 간다는 거죠. 대충. 1년 반 정도 가는 거죠. 1년 반 정도 가는데 사실은 우리 시장도 2018년도가 그 구간이라고 봐야 된다면 맞습니다. 이정기 팀장의 물론 이제 이 표본이 이렇게 뭐 역대 정부라 봐야 뭐 3개 정부 정도를 벗고 그것도 17대 이명박 정부는 뭐 리만 사태라든지 이런 특수한 뭐 임기 내내 빠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빼고 두 표본밖에 없긴 합니다만은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도 사실 2018년 어간에는 이게 소득주도냐 혁신성장이냐 가지고 내부에서도 좀 갈등이 있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약간 전열을 정비해서 2기 경제침이 들어오고 제대로 한번 경기를 활성화시켜보자라는 노력들이 저런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 이런 것들 나타나는 게 대부분 요 시점에 다른 정부들도 그랬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근데 표본이 작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표본이 이게 전부입니다. 왜냐하면 14대 김영삼 정부 때 코스닥 시장이 출범을 했고요. 그때 임기준 출범했기 때문에 이런 걸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15대 때는 어땠냐? 김대중 정부. 네, 그때 이제 98년도 IMF 끝나고 코스닥 시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보여드리면은 야, 코스닥 시장 계속 좋았네라는 이제 말씀하셨고 그래갖고 특수 상황이 있는 경우 16대 18대를 뺀다, 15대 17대를 뺀다면은 우리 노무현 정부 그리고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가 이제 그래도 표본을 삼을 수 있는 그 정부 기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개 표본이 모두 다 좀 일치하고요.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제2기 내각이 구성이 되면서
구체적인 어떤 액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아, 2년차 말 그러네요. 3년차 초 뭐 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 표를 이렇게 다시 구성을 해서 보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데 노란 글자로 돼 있는 게 노란 숫자로 돼 있는 게 상승인데 정확하게 D 플러스 720일부터 시작해서 예외 없이 올랐군요. 이명박 정부를 빼놓고서. 네네. 근데 이제 과연 19대 문재인 정부에서도 저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2기 경제팀 또 네네. 전체적으로 이제 국정 운영의 경제란 측면에서 방향을 좀 잡아 나간다라는 측면에서만 놓고 보면 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그 추세를 이어가는 노력 중에 하나가 오늘 발표된 예비타당성 면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건데 사실 예비타당성 면제라는 게 굵직굵직한 SOC, 토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하고는 좀 상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스몰캡 쪽에 담당하시는 팀장의 입장에서 저런 조치들이 나오면 스몰캡 중에는 어떤 업종, 어떤 업체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 그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쉐어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부총리 말씀하신 걸 쭉 들어보면은 전방위적으로 좀 다양하게 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서 좀 다시 그 발표 내용을 좀 예. 분석을 해야겠지만 예. 뭐 일단 정부 정책의 수혜는 그동안 뭐 가장 우리가 관심이 있었던 뭐 인프라 예. 또는 뭐 바이오 이런 거에 또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 그다음에 예. 문재인 정부가 초창기 이야기했던 뭐 그런 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문재인 정부가 정권 초기에 어떤 이야기들을 했나 좀 가만히 살펴보면은 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이야기를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인프라 얘기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네. 그 남북 경협주 얘기도 일부 포함될 것 같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던 거에 다 또 중첩돼서 포함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더불어서 헬스케어도 우리가 좀 계속 좀 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헬스케어 얘기도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네요. 예. 자,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 국책 사업에 대한 발표를 들으셨고 거기에 대한 스몰캡 팀장의 입장에서 해석까지 곁들여 드렸는데 다시 이제 논의를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의 장세 전망은 대형주 일방의 장세가 연초부터 이루어졌고 그 주체는 외국인이고 외국인 중에서도 베타, 그러니까 시장을 추종하는 그런 형태의 펀드들이 들어왔다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그럼 2019년 내내 그런 추세가 이어질 건지 아니면 성격의 변화가 있을 건지에 대해서 궁금들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더 준비했는데 예. 그걸 한번 보실까요? 예, 외국인 기관 코스닥 시장 매수 추이죠? 맞습니다. 예. 기관들이 예. 상당 부분 오랫동안 코스닥 시장 굉장히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은 최근에 뭐 외국인 2013년도부터 보면 외국인은 계속 저 회색 선이거든요. 외국인은 계속 지금 매수 추이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적순 매수니까 저렇게 완만하게 그려지는군요. 예, 쭉 계속 조금씩 사는 예. 거죠. 뭐 한 5년 동안 뭐 10조 가까이 6, 7조 정도 샀네요. 그리고 기관은 보시면 2013년 이후로 201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팔기 시작했는데 한 3, 4년 동안 예. 약 한 7, 8조 가까운 시장에 매도를 했습니다. 네, 코스닥입니다. 네, 예. 코스닥을요. 그런 거 보면 기관들은 이제 추가적인 매도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뭐 최근에는 더 뭐 팔 게 워낙 없네요. 많이, 워낙 많이 예. 팔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워낙 많이 판 걸 저희가 또 정성적으로 어떻게 좀 확인을 하고 있냐면요. 예. 운용사나 아니면 자문사에다가 국민연금이나 국가지자체 또는 뭐 어디 생보사 이런 데서 의뢰를 예. 합니다. 코스닥 시장 종목 좀 사주세요. 코스닥 기업도 좀 사주세요 하고 돈을 이제 맡기는 거죠. 네. 그 맡겼던 돈들을 한 3년 동안 다 뺏어갔거든요. 예. 그러면 다 뺏어가면은 이제 코스닥 시장 돈을 줘야 되니까 예. 종목들을 팔고 이제 국민연금한테 다시 돈을 회수를 당하겠죠. 예. 왜 그렇게 그러면 기업들 그 코스닥 시장을 좀 많이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빨리 팔고 돈을 돌려주세요라고 이제 각종 연기금에서 요청을 했냐면요. 예. 뭐 시장이 그때도 좀 안 좋긴 했지만 뭐 다양한 니즈들 뭐 국민연금에서 뭐 운용본부장이 바뀐다든지 뭐 이런 이슈들 뭐 다 하시는 이슈들이 자산운용사로부터 자금 회수당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회수를 했거든요. 뭐 그리고 또 인덱스 펀드 또 대형주에 집중한다 뭐 그런 일 때문에 중소형주에 있던 돈들 뺏어갖고 와서 대형주에 넣었고요. 예.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지금 상당 부분 팔아놨습니다. 팔아놓고 예. 지금 추가적으로 더 팔 게 없어갖고 이제 더 이상 이제 매도 추이는 이제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예. 들어올 여지만 좀 더 남아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기금운용 본부장, 국민연금 그리고 예. 주식운용 시장이 이제 새롭게 선정이 백그라운드들이 되셔가지고 다 주식 운용하는 주식 운용의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맞습니다. 네, 예. 네. 부동산이나 대체보다는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예.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가셨기 때문에 예.
뭐 조만간 저희가 기대컨대 예. 그동안 나갔던 3, 4년 동안 나갔던 7, 8조의 돈이 다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오늘 예비 타당성 면제라든지 제2기 내각의 어떤 활약 그리고 정부에서 적극적인 또 뭐 발표 이런 것들이 예. 좀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중소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돈이 들어가야 좀 그렇죠. 더 활성화될 텐데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을 통해서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 활성화를 좀 더 하자는 구체적인 어떤 그 대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글쎄요, 뭐 미국하고 우리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않을 겁니다. 그 미국의 소비라든지 뭐 이런 민간의 어떤 소비 심리 이런 것들을 보면은 거의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하고 동행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주가 확 빠져버리면은 갑자기 미국의 지표, 특히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지는데 사실 우리도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부동산이 급냉을 한다든지 네네. 코스닥 시장, 특별히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는 이 종목들 군들이 확 빠져버리면은 그렇잖아요. 돈 쓰기 싫어지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네, 근데 뭐 계좌도 두드려 보게 되고 뭐 평가이익도 생기게 되면 그래도 고간의 인심 난다고 더 쓰게 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정부가 나서서 주식시장을 뭐 인위적으로 올리고 이런 건 안 되겠습니다만은 주식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될 텐데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거래세 면제 뭐 이런 이슈가 연초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네네네. 웬 뜬금없는 거래세 면제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신 투자자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코스닥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친다고 봐요? 뭐 세제 혜택 관련돼서는 조금은 중립보다 더 안 좋은 의견을 갖고 있긴 합니다. 사실 그래요? 거래세 면제에 대한 그 양도세 반대급부로 거래세 면제를 해준다는 건데요. 양도세 부과는 오히려 더 좀 고액 투자자라든지 아니면은 시장을 실제로 움직일 만한 네네 그런 큰 손들에 대한 어떤 제한이기 때문에 예. 거래세 면제가 그 얼마나 큰 실효성을 거둘지는 또 반대급부로 있는 거기 때문에 예.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봐야겠지만 예. 뭐 크게 양의 효과 뭐 그렇게 큰 기대할 필요는 없다. 네, 정부에서 그 기대한 큰 양의 효과는 예. 뭐 플러스 효과는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2019년에 이정기 팀장께서 보시는 본격적인 테마 또 기업들에 대한 안내를 좀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테마부터 좀 가보죠. 저희는 한 서너 가지 그 테마 산업에 집중을 좀 하고 있고 예.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로 2차 전지 영원한 테마입니다. 2차 전지는 계속 당분간은 저희가 계속 지켜봐야 될 기업군이고요. 예. 어떤 2차 전지 기업들 중에서 관심 있는 기업 두 기업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예. 2차 전지 기업 중에서는 상신 EDP하고 PNT라는 두 개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예. 그동안 시장을 조금은 견인했었던 2차 전지주들 예. 큰 기업들이죠. 일지머티리얼스, 포스코 캠텍, 에코프로, LNF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은 이미 좀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기업들 투자하지 말란 말씀은 아니고요. 좀 저평가되어 있거나 예. 아니면 소외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신 EP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캔과 캡 그리고 껍데기나 아니면 이제 뚜껑을 만드는 2차 회사입니다. 전지 내용물을 담는 캔과 캡을 만드는 맞습니다. 데라면서요? 정확히 맞습니다. 예. 그런 기업이라서 그런지 조금은 핵심 기업이 아니어서 그런지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그 정도면 누구나 만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뭐 그렇진 않고요. 우리 예. 핸드폰 껍데기도 뭐 누구나 다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역할들이 예. 많이 있습니다. 뭐 네. 충격 방지라든지 뭐 전자파 차단이 그렇겠네요.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멀티플이 8배, 퍼가 8배라면은 2차 네. 기업들 한 20배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매 분기 지금 그 실적은 증가하는 상황이고요. 예. 이유는 뭐 기술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예. 독점적으로 시장을 두 개 회사가 지금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신흥 SEC라는 기업과 상신 EP 두 기업이 그 나란히 국내에서는 지금 시장을 양분하고 있고 예. 그 동종 업체 경쟁 기업 대비 조금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흥 SEC인가요? 네, 맞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는 많이 올랐는데 상신 EDP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기업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예. 상장 뭐 우리 시쳇말로 상장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상장빨.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갖고 예. 지금 퍼가 한 15배, 20배 정도 사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절반 수준인 8배에 못 미치고 있기 쉐어는 때문에 어떻습니까? 마켓 쉐어는? 마켓 쉐어는 두 회사 비슷하고요. 비슷합니까? 네네. 예. 뭐 지금 캐파가 부족해갖고 공장을 서로 뭐 지으려고 하고 아이고. 있는 통입니다. 네. 왜 이렇게 저 최근 들어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까? 저기 10월 달에 빠진 거 같이 빠진 건가요? 맞습니다. 그거 빠지고 최근 2차전지 조금은 뭐 상황이 다들 안 좋았기 때문에
주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같이 빠졌었던 그렇군요. 거고요. 예.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 상황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마도 상신 이익표 같은 거는 2018년 초, 그러니까 네네. 1년 전 이맘때도 아마 우리 이정기 팀장께서 자세히 보셔야 되는 업체로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52주 연간으로 한 50%는 올랐군요. 네네. 저희가 한 7, 8천 원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요. 뭐 두 배가 올랐었다가 예. 좀 빠지긴 했으나 예. 뭐 여전히 저평가고요. 왜냐면 예. 그 사이에 이익은 두 배가 늘었거든요. 네. 그렇기 하나 더 때문에- 보죠. 네네. 2차 전지. PNT라는 롤트롤 장비 예. 만드는 기업이고요. 장비 회사들은 예.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장비가 매일같이 수주가 매일같이 오늘 들어오고 내일 들어오고 그렇죠. 모레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예. 뭐 세 달에 한 번 들어오거나 두 달에 한 번 들어오거나 뭐 이런 예. 상황이거든요. 예. 장비 기업들은 수주가 몰리면은 그 분기에는 그 다음 분기에는 예.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하는 수주 공백 기간이 좀 생기면은 네. 뭐 한 두세 달 동안 잠깐 이제 수주가 안 나올 수도 있죠. 뭐 동절기라든지 비수기라든지 이런 이유 때문에요. 그러면 실적이 또 갑자기 안 좋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장비 기업들은 그러니까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예. 좀 조심하셔야 되지만 이 기업 역시 그러한 수주 공백기가 잠깐 있었어가지고 네. 뭐 3분기죠. 지금 보시면 이제 매출이 좀 안 나오는데요. 안 좋군요. 네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주가가 빠졌었는데 네. 당분간은 네. 뭐 올 1분기, 2분기, 3분기 한 당분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최소한 수주가 굉장히 연속될 가능성이 있고 수주가 안 좋아서 뭐 주가가 빠진다 이런 얘기는 뭐 듣지 않을 기업으로 산업 전체적으로 굉장히 그 역동성 있고 확장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회사만 간헐적으로 분기에 실적이 좀 안 좋아지더라도 긴 안목에서 보면 매출도 늘고 이익도 늘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근데 더불어서 워낙 호황이기 때문에 예전엔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들어와서 수주 공백이 잠깐 생길 수 있었었는데 지금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예를 들자면요. 뭐 수주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예.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라고 저희 2차전지 기업 중에서 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넘버원 테마주로 2차 전지를 꼽으셨고 두 네.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이제 IT 바이오가 조금은 예. 이제 베타가 높아갖고 저희가 지금 아직 본격적으로 시동을 안 걸었기 때문에 예. IT 바이오를 좀 추천을 드리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저희 판단을 하고 예.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내수 소비재 기업 중에 조금은 기업들 관심 있는 기업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네. 첫 번째로 웅진 싱크빅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코웨이 예전에 이제 팔았던 코웨이를 다시 사왔습니다. 웅진그룹에서요. 예. 그래갖고 이 웅진 싱크빅은 시가총액 지금 1,000억인 아주 작은 기업인데 예. 더 큰 덩치가 한 80배 이상 큰 8조짜리 기업을 자회사로 뒀고요. 그러니까 웅진 싱크빅이 일대 주주입니까? 맞습니다. 최대 주주입니까? 지금 사모펀드한테 대사 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약 이제 22% 정도를 들고 있는 일대 주주가 코웨이의 일대 주주가 웅진 싱크빅인 상황이고요. 예. 그 정수기의 코디 역할을 해주시는 그 아주머니들 뭐 이렇게 영업하신 분들이 정수기 영업하신 분들이 학습지까지 갖고 가면서 뭐 그런 시너지, 영업적인 시너지가 있을 수 그러네요. 있고요. 싱크빅은 학습지고 코웨이는 정수기나 뭐 공기청정기니까 네네네. 한 번에 이렇게 한다. 학습지 영업을 할 때 예. 가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건 아니고요. 영업만 하는 거고 그렇죠. 뭐 상품 설명을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정수기 영업을 하신 분들이 같이 갖고 와서 상품을 판매할 수 그래요.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이렇게 네. 보면 친해져요. 네네네. 그 친해지면 말을 한마디라도 이렇게 건네기가 네네. 좋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문 따고 들어가서 그 정수기니 이런 거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 학습지는 일단 조금 진위 장벽이 그래도 좀 덜하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 뭐 필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시간 머무는 시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네. 말씀하신 대로 친분도 쓰면 쌓이고요. 그렇죠. 뭐 영업할 수 있는 어떤 계기도 마련되고 뭐 그런 시너지가 있겠네요. 시너지가 있을 수 있고요. 워낙 그리고 그 덩치 큰 회사를 인수하다 보니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예. 왜냐면은 그냥 재무 부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빠졌었죠. 어이구 많이 빠졌네요. 4,000원, 4,5,000원에서 2,000원까지 빠졌다가 최근에 조금은 반등을 했지만 이 반등 수준은 크게 뭐 미미하다는 판단이고요. 예. 코웨이와의 시너지 그리고 코웨이로부터 이제 배당이나 아니면은 또 뭐 연결 이익도 들어오고 그 그러니까.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 관심 있게 보시죠. 보고 있습니다. 네. 웅진 싱크빅 한번 보시고요. 네. JS 코퍼레이션. 네네.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조금 그 생소한 기업인데요. JS 코퍼레이션이라는 예. 기업은 가방 OEM 하는 회사입니다. 가방 ODM. 가방을 대신해서 만들어줘 갖고 예. 큰 브랜드들한테 납품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다가 이제 최근에 조금 반등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이유는 한 세 가지인데요. 공통적으로 OEM, ODM 기업들 지금 가방 만들고 신발 만들고 옷 만드는 뭐 한세 시럽 같은 이런 회사들이요. 예. 공통적인 이유가 있는 게
공통적으로 좋은 이유가 있는 게 환율이 좋고요. 예. 환율이 좋아야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원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에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로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 쪽으로 공장 이전을 다 해놔서요. 예. 인건비가 절반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뭐 원피라든지 어떤 빠져요. 예, 면화 가격들이 좋기 때문에 원재료비도 많이 빠진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 개선 이유들이 여러 가지 생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JS 코퍼레이션도 그런 취지에서 좀 저희가 좀 말씀드리고 있는 주로 상황입니다. 물론 뭐 다각화돼 있다고 합니다만은 주된 매출처가 어디입니까? 고객이? 특정 브랜드를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해외 괜찮습니다. 기업들이고 중고가 브랜드입니다. 뭐 네. 케이트 스페이드, 마이크 코어스, 뭐 게스, 완전히 그냥 럭셔리 브랜드는 아니고 네네. 그 밑에 단계에 있는. 중가, 뭐 중고가 정도 브랜드들이죠. 그렇군요. 뭐 그런 고객들이 다양하게 지금 포진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내수 소비재 쪽에. 네네. 지어소프트라는 기업이고요. 예.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이건 올랐습니다. 되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네요. 추천들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워낙 저평가가 되어 있고요. 예. 이 회사는 그 자회사로 오아시스라는 유기농 판매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그 마켓컬리라는 기업 이거 선전 많이 하더군요. 네네. 그 기업이 이제 온라인에 치중되어 있는 회사고요. 예. 오프라인에서는 매장을 한 80개 정도 갖고 있는데 유기농 오프라인 매장을 80개 갖고 있는 예. 그 기업을 자회사로 갖고 있습니다. 80% 정도 이제 지분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이 한 500억 정도 되는데요. 예. 그 자회사가 80% 정도를 지분을 갖고 있는 자회사가 시장에서 한 1,000억 이상 이제 밸류로 이야기가 마켓컬리. 마켓컬리는 아니고요. 마켓컬리는 이제 다른 오아시스. 동종의 이제 경쟁 기업이고요. 네. 이 회사는 오아시스라는 예. 오프라인 기업을 갖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도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마켓컬리가 시장에서 굉장히 이제 선풍을 이끌고 있는데 이 회사 역시 그 동종 경쟁업체인 오아시스라는 자회사의 가치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내수 소비주는 웅진 싱크빅, JS 코퍼레이션 그리고 지오소프트 이 세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말씀이고 세 번째 테마를 볼까요? 네.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랑 이제 헬스케어라는 이제 큰 테마로 같이 이제 묶여져 있는데 섹터군으로요. 예. 뭐 이제 헬스케어 하면 바이오 의료기기 뭐 또는 우리 제약회사들 이렇게 묶여 있는데 그 의료기기 회사들이 바이오 회사들이 지난 그 하락기에 그 조정을 받을 때 같이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의료기기 회사들은 또 바이오가 아니기 때문에 바이오가 상승할 때 오르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같이 오르지도 않았는데 또 빠질 때는 같이 빠져가지고 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드릴 그 기업을 포함해서 뭐 인터로조 뭐 이런 회사들 굉장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의료기기 회사들이 지금 퍼가 10배 안팎 정도에 머무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요. 바이오 빠지면서 오른 것도 없는 주식이 빠져버리니까. 네, 맞습니다. 의료기기 회사들 평균적으로 퍼가 20배에서 30배 했었거든요. 예. 지금 뭐 여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10배 안팎에 지금 뭐 주가가 좀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런 기업 중에 하나 저희가 클래시스라는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뭘 하는 의료기기입니까? 그 리프팅, 피부 미용, 성형 리프팅을 하는 여성분들. 회사이고요. 네네. 뭐 우리나라 대표적인 피부 미용 기업, 뭐 메디톡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뭐 예. 여기 회사는 이제 리프팅, 이제 뭐 주름진 얼굴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시술을 해가지고 이렇게 초음파를 이제 그러니까 쏘여가지고 이거는 이게 이 무슨 주사제가 아니라 기기라 이거죠. 초음파를 쏘이는 기기를 파는 의료기기 회사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근데 이 회사가 왜 관심이 있냐면요. 1등인 회사가 울세라라는 글로벌 기업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예. 이 회사는 이제 2등을 하고 있는데 예. 2등하는 기업이나 1등하는 기업이나 기술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가격 차이는 우리나라 이 회사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게 이제 보톡스 계열의 이제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가 1등이었었고 메디톡스가 2등이었었는데 가격이 싸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시장을 굉장히 큰 그렇죠. 선점을 했었거든요. 예. 그 양상이 지금 좀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회사들 기술력이 높은데 뭐 가격은 싸게 받으면서 2등하는 회사들 뭐 그런 기업 중에 하나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리프팅 제가 뭐 여성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요즘에 뭐 여기 좀 처진다고 그래서 좀 누가 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저변은 확대되고 있는 그 의료기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테마가 어떤 겁니까? 폐기물 처리 기업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데 폐기물 처리 기업 뭐 인선 ENT, Y엔텍, 코엔텍 뭐 이런 회사들 KG, ETS 이런 한 너댓 개 기업이 국내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저희 그 중에서 이제 뭐 다 모두 다 좋긴 한데 그 중에서 Y엔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일단 폐기물 처리 회사들이 왜 좋냐면 그 이유부터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중국에서 폐기물 수입 이제 안 하지 안 않습니까? 하잖아요. 예. 그럼 국내에 이제 폐기물들이 많이 남을 거고요. 예. 그러면 처리해야 될 폐기물들이 굉장히 이제 폐기물 그렇죠. 처리 회사들한테 많이 갈 겁니다. 그러면 예. 단가가 좀 비싸지겠죠. 왜냐면은 옛날에 중국도 이제 폐기물이 나가고 그랬었는데 국내에서 다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폐기물 처리해야 될 단가들이 공급이 많아갖고 이제 그 수요가 많아갖고 이제 가격이 비싸지기 그렇죠.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 모두 다 지금
폐기물 처리 단가 상승으로 인한 매출 증가, 이익 증가가 굉장히 있는 회사들이고요. 예. 와인텍은 더불어서 전라도 쪽, 호남 쪽에서는 독점적으로 지금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스몰캡 쪽에 기관들, 펀드 매니저들의 평가로 2018년에 1등을 한 이정기 팀장이 5개, 7개 종목, 그리고 4개 테마 7개 종목을 가져와서 여러분께 안내를 드렸습니다. 2차 전지의 상신 EDP, PNT, 그리고 내수 소비지회, 웅진싱크빅, JS코퍼레이션, 지오소프트, 그리고 의료기기의 클래시스, 폐기물 처리 업체, YN텍, 이 종목들인데요. 매번 말씀드립니다. 급하게 이들 종목 그냥 이 고려도 없이 그냥 사시면 안 되시고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꾸준히 공부하시고 또 그 중에는 아까 뭡니까? 지오소프트입니까? 네네, 많이 맞습니다. 올랐던 게 네, 맞습니다. 이런 많이 급등한 종목도 섞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매매 호흡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가다듬으시면서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기 팀장과 말씀을 쭉 나눈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 또 그 발표의 마무리에 우리 이정기 팀장께서 역대 정부의 이 시기별 코스닥 시장의 수익률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묘하게 그 시점이 지금과 겹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코스피도 큰 폭의 상승세라기보다는 어쨌든 수익률 경쟁 또 그 안에서의 적절한 선구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정기 팀장께는 그냥 공개석상에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1년에 한 번 나오시지 마시고요. 네네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오셔서 네네. 지금 말씀해 주신 종목들도 좀 업데이트 해 주시고 네, 물론입니다. 네. 새로 개발한 종목도 좀 알려주세요. 네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슬이 서머리도 깨워야 보배라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그 요청이 많으세요. 네네. 제가 좀 더 부지런하게 시간을 좀 예. 분배를 해서 저희 예. 투자분들 자주 뵐 수 있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하나금융투자의 이정기 스몰캡 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화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